침묵으로 나라를 잃은 황제 고종. 고종은 처음부터 왕이 될 준비를 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가 태어난 집안은 왕실이었지만 권력의 중심과는 멀어져 있었다. 1852년 음력 7월 경복궁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흥선군 이하응의 둘째 아들이었다. 흥선군은 왕족이었지만 정치의 한가운데에 서 있던 인물은 아니었다. 오히려 조정의 권력 다툼에서 비켜나 있었고 언제 왕위 계승의 대상이 될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종친 중 한 사람이었다. 그렇기에 이 아이의 미래 역시 왕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그러나 1863년 조선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벌어진다. 철종이 후사 없이 갑작스럽게 승하한 것이다. 왕이 사라진 자리에서 조정은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정치적 계산과 이해관계 속에서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 결과 12살의 소년이 왕위에 오른다. 조선 제26대 왕 고종이었다. 하지만 이 즉위는 소년 자신의 의지로 이루어진 결정이 아니었다. 왕좌에 앉은 순간부터 고종의 곁에는 늘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아버지 흥선대원군이었다. 소년 왕은 이름만 왕이었고 실제 권력은 섭정을 맡은 대원군의 손에 있었다. 국정의 판단, 개혁의 방향, 정치적 결단은 모두 아버지가 대신 내려주었다. 대원군은 강력했다. 서원을 철폐하고 기득권을 흔들었으며 경복궁을 중건해 왕권의 상징을 되살렸다. 그 과정에서 많은 반발이 일어났지만 결정의 책임은 언제나 대원군이 짊어졌다. 고종은 결정을 배울 필요가 없는 위치에 있었다. 실수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었고 판단을 미뤄도 누군가 대신 결론을 내주었다. 이 시기 고종은 왕으로 살았지만 지도자로서의 선택을 연습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 구조는 훗날 반복된다. 결정의 순간마다 고종은 누군가에게 판단을 넘기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것이 훗날 나라의 운명을 앞에 두고도 망설이게 만드는 습관이 될 줄은 이때 아무도 알지 못했다. 대원군의 섭정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 정치였다. 그는 왕권을 바로 세우겠다는 명분 아래 오랫동안 쌓여있던 구조를 거칠게 흔들었다. 서원을 없애고 재정을 손대고 왕실의 위엄을 다시 세우려 했다. 문제는 그 방식이었다. 대원군의 개혁은 협의보다는 명령에 가까웠고 설득보다는 압박에 가까웠다. 반발은 필연적이었다. 양반들은 특권의 붕괴를 두려워했고 지방의 여론은 점점 등을 돌렸다. 그러나 그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고종이 없었다. 결정은 늘 아버지의 몫이었고 비난도 아버지가 감당했다. 소년 왕은 결과를 지켜보는 위치에 머물렀다. 이 시기 고종에게 정치는 관찰의 대상이었지 직접 책임져야 할 행위는 아니었다. 1873년 상황이 바뀐다. 고종이 23이 되던 해 그는 친정을 선포한다. 대원군은 물러나고 섭정의 시대는 끝난다. 겉으로 보기에 이제 조선의 모든 결정은 고종의 손에 달린 듯 보였다. 하지만 실제 권력의 모습은 달랐다. 대원군이 물러난 자리를 곧바로 다른 세력이 채운다.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민씨 일족이었다. 권력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결정의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고종은 다시 한번 모든 판단을 혼자 내려야 하는 위치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 왕은 중심에 있었지만 결정은 늘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흩어졌다. 이때부터 고종의 정치에는 특유의 방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 명확히 끊어내기보다 상황을 조율하고 결정을 미루고 시간이 대신 답을 내리길 기다리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짧은 시간 안에서는 갈등을 줄여주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위기가 커질수록 결단을 요구받는 순간이 다가올수록 이 태도는 점점 약점으로 드러난다. 고종은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소년 시절부터 이어진 결정을 대신해 주던 구조는 이제 그의 정치 감각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곧 조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을 연속해서 맞이하게 된다. 친정 이후의 조선은 더 이상 내부 문제만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었다. 바깥 세상은 이미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조선의 선택과 상관없이 외세는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1876년 강화도 앞바다에 일본 군함이 나타난다.
무력 시위를 앞세운 압박이었다. 그 결과 체결된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스스로 원해서 문을 연 사건이 아니었다.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떠밀리듯 받아들인 조약이었다. 이때 고종은 현실을 모른 왕은 아니었다. 조선이 더 이상 닫힌 세계로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역시 알고 있었다. 문제는 방향이었다. 어디까지 열 것인가?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이 질문들 앞에서 고종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일본을 견제하려 청나라를 바라보고 청나라를 의식하며 다시 일본을 살핀다. 어느 한쪽을 명확히 선택하지 않은 채 균형이라는 이름의 불안을 이어간다. 이 균형은 겉보기에는 유연해 보였다. 하지만 실상은 주도권을 쥐지 못한 상태에서의 줄타기였다. 1882년 이 균형은 무너진다. 이모군란이 터진다. 구식군인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궁궐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진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목숨을 걸고 궁을 빠져나와야 했다. 이 사건은 고종에게 분명한 신호였다. 나라 안에서도 왕의 권위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그러나 이 위기는 다시 한번 고종의 결단으로 수습되지 않는다.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고 대원군이 다시 등장했다가 곧 청나라로 끌려간다. 문제를 해결한 주체는 조선의 왕이 아니라 외국의 군대였다. 이 순간 조선의 주권은 눈에 띄게 흔들린다. 그리고 고종은 또 한 번 중요한 사실을 몸으로 배우게 된다. 위기의 순간 결정을 미루면 누군가 대신 결론을 내려준다는 것. 그 결론이 조선에게 유리한지는 그 다음의 문제였다. 이 경험은 고종의 통치 방식에 깊이 각인된다. 강하게 맞서기보다는 상황이 흘러가도록 두는 것. 누군가 개입해주길 기다리는 것. 이 방식은 당장의 생존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나라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는 힘은 점점 약해지게 만든다. 그리고 곧 이 선택의 대가는 더 큰 사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모군란 이후 조선은 겉으로는 질서를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안쪽에서는 이미 중요한 선 하나가 무너져 있었다. 왕이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구조였다. 위기는 외세의 개입으로 봉합되었고 그 과정에서 왕의 선택은 뒤로 밀려났다. 이때부터 조선의 정치에는 낯선 흐름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 문제가 생기면 조정 내부에서 해결하기보다 바깥의 힘을 끌어오는 방식, 그리고 그 바깥의 힘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했다. 고종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강한 선택을 통해 갈등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길을 택하지 않는다. 대신 시간을 벌고 상황을 관망하고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는 방식을 고수한다. 이 방식은 왕 개인에게는 안전한 선택처럼 보였다. 누구 한쪽과 완전히 적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명확한 책임을 지우지 않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선택은 방향을 잃는 과정이었다. 조선은 점점 자신의 속도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외부의 압력에 따라 흔들리는 구조로 바뀌어 갔다. 고종의 정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니었다.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도 그 책임을 혼자 짊어지지 않으려 했다는 점이었다. 이 패턴은 소년 시절부터 이어진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대신 결정해 주던 아버지, 권력을 나눠 가진 대신들, 위기를 봉합해 주던 외세. 그 모든 경험이 고종에게 한 가지 확신을 남긴다. 결단은 위험하고 유예는 안전하다는 믿음이었다. 그러나 시대는 그 믿음을 허락하지 않았다. 조선이 맞이하게 될 다음 시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을 연속해서 요구하는 시기였다. 그리고 고종은 그 선택 앞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험을 마주하게 된다. 친정 이후의 고종은 이제 더 이상 보호받는 왕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물러났고 섭정이라는 완충장치는 사라졌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결정은 황제에게로 돌아온 듯 보였다. 그러나 실제 정치는 그만큼 단순하지 않았다.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민씨 일족이 조정의 핵심을 장악했고 권력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움직이기 시작한다. 고종은 중심에 있었지만 결정의 무게를 혼자 떠안는 구조는 아니었다.
이 시기 조선이 마주한 가장 큰 문제는 외부에서 밀려오는 변화였다. 일본은 이미 근대 국가로 탈바꿈했고 청나라는 여전히 종주국을 자처했다. 러시아와 서구 열강도 조선을 향해 서서히 손을 뻗고 있었다. 선택지는 많아 보였지만 실제로 안전한 선택지는 없었다. 고종은 이 상황을 위험한 갈림길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를 선택해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는 방식을 택한다.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청나라를 의식하고 청나라를 의식하며 다시 일본을 바라본다. 균형이라는 이름의 외교였다. 문제는 이 균형이 주도권을 가진 균형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조선이 판을 짜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움직임에 맞춰 반응하는 정치에 가까웠다. 이 과정에서 고종은 결정의 책임을 분산시키는 법을 익힌다. 어느 한쪽과 완전히 등을 지지 않음으로써 당장의 충돌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만큼 국가의 방향은 선명해지지 않았다. 조정 안에서는 이런 태도가 갈수록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개화를 서두르자는 목소리와 기존 질서를 지키자는 목소리가 정면으로 맞부딪혔다. 그리고 그 갈등은 곧 폭발로 이어지게 된다. 고종은 아직 그 폭발이 자신의 통치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의 선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조정 안의 갈등은 점점 말로 해결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개화를 둘러싼 논쟁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변해가고 있었다. 군 내부에서도 불만이 쌓였다. 구식군인들은 차별과 체불에 시달렸고 새로 편성된 군대와의 격차는 분노로 이어졌다. 1882년 여름 그 분노가 폭발한다. 이모군란이었다. 군인들은 무기를 들고 도성으로 몰려들었다. 궁궐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왕의 권위는 거리 한복판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궁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왕이 궁을 떠났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큰 충격이었다. 이 사건은 고종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 왕의 명령이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나 이 위기를 수습한 주체는 왕이 아니었다. 청나라 군대가 개입했고 질서는 외부의 힘으로 회복되었다. 조선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조선의 결정이 아니라 외국의 개입이었다. 그 과정에서 대원군이 다시 등장한다. 하지만 이 복귀는 오래가지 않았다. 청나라는 대원군을 곧바로 끌고 갔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더 깊숙이 밀어넣었다. 이모군란 이후 조선의 자율성은 눈에 띄게 줄어든다. 고종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외세가 대신 결론을 내렸고 그 결론은 조선의 선택권을 더 좁히는 방향으로 흘렀다. 이 경험은 고종의 통치 방식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 강하게 맞서기보다는 누군가 개입해주기를 기다리는 태도. 위기를 넘기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는 분명했다. 국가의 주권은 흔들렸고 왕의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리고 고종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 방식이 반복될수록 다음 위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모군란 이후 조선의 정치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청나라의 영향력은 노골적으로 드러났고 조정 안에서는 위기의식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때 등장한 인물들이 있었다.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이들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조선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직접 보고 돌아온 이들은 개혁은 점진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이 꿈꾼 것은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난 자주 독립, 신분 질서의 개편, 근대 국가로의 전환이었다. 이 급진적 구상은 조정의 보수 세력에게는 위협이었다. 그러나 고종에게 이들은 또 하나의 선택지였다. 청나라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기득권을 흔들 수 있는 가능성. 1884년 12월 우정국 낙성식이 열리던 날 그 가능성은 행동으로 옮겨진다. 갑신정변이었다. 개혁파는 고종을 경우궁으로 옮기고 민씨 척신들을 제거했다. 그리고 14개 조의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자주 독립, 문벌 타파, 능력 중심 인재 등용, 재정 개혁. 조선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인 방향이었다. 고종은 이 순간 즉각적인 반대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혁파의 조치를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이는 고종에게도 익숙한 선택이었다. 상황을 지켜보며 결과를 판단하려는 방식. 그러나 정변은 오래가지 못했다.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자 판세는 순식간에 뒤집힌다. 이때 고종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개혁파를 끝까지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질서로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는 후자를 택한다. 개혁파는 버려졌고 정변은 사흘 만에 막을 내린다. 김옥균과 박영효는 망명했고 홍영식은 목숨을 잃었다. 개혁과 연루된 이들 역시 가혹한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이 선택은 조선의 인재 지형을 단숨에 바꿔놓는다. 그리고 고종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의 길을 굳혀버린다. 위험한 선택 앞에서 결단보다는 안전을 택하는 길이었다. 갑신정변이 끝난 뒤 조선의 정치는 겉으로는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안정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개혁을 포기한 대가였다. 고종은 급진적 변화를 택하지 않았다. 대신 기존 질서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이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충돌을 줄여주는 듯 보였다. 청나라의 군대는 물러났고 조정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대가 역시 분명했다. 조선의 개혁 인재들은 흩어졌고 정치의 상상력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갑신정변 이후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더 노골화된다. 위안스카이가 조선에 상주하며 사실상 조정을 감시하는 위치에 선다. 고종은 이 구조를 마주하고도 쉽게 깨지 못한다. 그는 다시 균형을 이야기한다.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바라보고 일본을 의식하며 다시 러시아를 떠올린다. 그러나 이 균형은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압박을 분산시키기 위한 선택에 가까웠다. 고종의 정치는 이때부터 분명한 특징을 갖게 된다. 위험한 선택은 피하고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 결정을 미루면 누군가 대신 결론을 내려줄 것이라는 기대. 이 방식은 왕 개인에게는 비교적 안전했다. 어느 한쪽과 완전히 적대하지 않아도 되었고 즉각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달랐다. 결정이 미뤄질수록 조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점점 줄어들었다. 갑신정변은 고종에게 첫 번째 진짜 시험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시험에서 결단이 아닌 유예를 택했다. 이 선택은 이후 반복된다. 더 큰 위기에서, 더 무거운 책임 앞에서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된다. PARTE는 고종의 정치가 어떻게 하나의 패턴으로 굳어졌는지를 보여준다. 결정을 요구받는 순간마다 고종은 선택을 미뤘고 그 미뤄진 선택들은 훗날 나라의 운명을 흔드는 결정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제 조선은 다음 단계로 접어든다. 고종이 황제가 되고 스스로 개혁을 선언하는 시기. 그러나 그 개혁은 또 다른 한계를 안고 있었다. 1895년 가을, 조선의 밤은 피로 물들었다. 을미사변이었다. 일본 낭인들이 궁궐로 침입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은 국가의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고종에게 이 사건은 정치적 타격을 넘어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공포였다. 왕비를 잃은 충격보다도 황제가 궁 안에서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를 더 깊이 흔들었다. 고지여 단발령이 시행되자 전국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분노는 민심을 타고 번졌고 조정은 이를 통제할 힘을 잃어갔다. 1896년 2월 고종은 결단을 내린다. 그러나 그 결단은 정면 돌파가 아니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향한다. 아관파천이었다. 한나라의 군주가 외국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한 사건은 전례를 찾기 어려웠다. 이 선택은 치욕으로 기록되었지만 당시 고종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처럼 보였다. 러시아 공사관에서의 1년은 조선 정치의 공백기였다. 국정은 정체되었고 외세의 영향력은 더욱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동시에 고종에게 새로운 생각을 품게 만든다. 왕이 아니라 황제가 되어야 한다는 구상이었다.
1897년 고종은 경운궁으로 환궁한다. 그리고 그해 10월 대한제국을 선포한다.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다. 이 선언은 단순한 국호 변경이 아니었다. 청나라의 종주 질서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주국임을 선언하는 행위였다. 고종은 이제 조선의 왕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황제로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려 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황제가 된다는 것이 곧바로 국가를 하나로 묶어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고종의 통치는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개혁을 주도할 힘은 있었지만 그 개혁을 함께 나눌 구조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제국이 선포되자 고종의 정치는 새로운 얼굴을 드러낸다. 이제 그는 개혁을 말하는 군주가 아니라 개혁을 주도하는 황제였다. 광무개혁은 그렇게 시작된다. 토지를 다시 조사하고 지계를 발급해 소유를 명확히 하려 했다. 재정과 행정을 근대적으로 정비하고 전기와 전차, 전화 같은 문물도 도입된다. 은행이 세워지고 기업 설립이 장려되며 근대식 학교가 만들어진다. 겉으로 보기에 대한제국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 개혁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였다. 광무개혁의 중심에는 황제가 있었다. 정책의 기획과 집행은 탁지부 같은 근대적 관청보다 내장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의 예산이 아니라 황실의 재정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구조였다. 이 방식은 속도를 높여주었다. 반대 의견을 조율할 필요도 없었고 의회의 합의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만큼 개혁은 황제 개인의 판단에 강하게 의존하게 된다. 전문성을 갖춘 관료보다 황제의 신임을 얻은 측근들이 결정의 중심에 서기 시작한다. 고종은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권력을 나누는 방식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는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다. 갑신정변에서 급진적 개혁이 어떤 혼란을 불러왔는지, 독립된 정치 세력이 어떻게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지. 그래서 고종의 개혁은 언제나 황제의 통제 아래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다. 이 시기 대한제국의 변화는 분명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개혁은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국가의 제도를 바꾸는 일과 권력의 구조를 바꾸는 일은 같은 것이었는가? 고종은 전자를 택했지만 후자에는 선뜻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대한제국의 개혁은 황제의 의지에 따라 전진할 수는 있었지만 황제가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리는 불안한 구조를 안게 된다. 이 불안은 곧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부른다. 황제 중심 개혁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서서히 힘을 모으기 시작한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고 이어서 보세요. 이 선택이 훗날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대한제국의 개혁이 진행되던 그 무렵 또 하나의 흐름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1896년 독립협회가 결성된다. 서재필을 중심으로 모인 이들은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난 자주 독립과 백성이 국가의 주체가 되는 질서를 말하기 시작한다. 그들이 주장한 것은 황제를 부정하는 혁명이 아니었다. 입헌군 주제였다. 황제가 국가의 상징으로 남돼 정치는 제도와 법을 통해 운영되는 구조. 권력은 나뉘고 책임은 공개되는 체제였다. 초기 고종은 이 흐름을 곧바로 거부하지 않았다. 독립문 건립을 허락했고 독립신문 발행도 묵인했다. 이완용이 독립협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조정과의 거리는 가까워 보였다. 1898년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연다. 수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정치 참여를 요구했다. 관민공동회에서 채택된 헌해 6조는 황제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정치의 운영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였다. 외국과의 조약 체결에는 합의 절차를 거칠 것, 예산과 결산을 공개할 것, 중대범죄는 공개 재판을 할 것. 이 요구는 대한제국 역사상 처음으로 권력을 제도 안에 묶으려는 시도였다. 고종은 이 요구를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중추원 개편을 약속했고 민선 의원 선출도 허용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 고종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 요구는 개혁이었지만 동시에 황제의 권한을 제한하는 장치였다.
고종에게 이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권력이 분산될 때 생기는 혼란, 통제되지 않는 정치 세력의 등장. 그는 다시 익숙한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질서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 권력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은 곧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독립협회를 둘러싼 분위기는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고 조정 안에서는 불안과 의심이 번져나갔다. 고종의 선택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1898년 가을, 조정 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독립협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 이상 개혁의 동반자가 아니었다. 위협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럽게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보수파들은 움직였다. 독립협회가 황제를 폐위하고 공화정을 세우려 한다는 투서가 퍼졌다. 근거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 소문은 고종이 가장 불안해하던 지점을 정확히 찔렀다. 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고종은 결단을 내린다. 이상제와 남궁옥 등 독립협회 지도부가 체포되고 협회 해산 명령이 내려진다. 그러자 거리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 만민공동회는 밤을 새워 이어졌고 시민들은 정치 참여의 권리를 외쳤다. 군인들마저 만민공동회의 주장에 공감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벌어진다. 고종은 잠시 물러선다. 돈이문까지 나와 시민 대표들을 직접 만나고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다. 조선 역사에서 군주가 백성의 대표와 공개적으로 만난 첫 사례였다. 그러나 이 약속은 오래가지 않는다. 보부상들이 동원되고 몽둥이를 든 채 만민공동회를 습격한다. 사태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마침내 군대가 투입된다. 계엄이 선포되고 만민공동회는 강제 해산된다. 1898년 12월 독립협회는 불법 단체로 규정된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조직적인 시민정치운동은 이렇게 막을 내린다. 이 선택은 대한제국의 방향을 분명히 갈라놓는다. 고종은 개혁을 추진했지만 그 개혁을 함께 끌고 갈 정치적 동맹을 스스로 해체했다. 독립협회는 황제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화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이 원한 것은 황제와 함께 국가를 지키는 제도적 틀이었다. 그러나 고종은 권력을 나누는 개혁보다 권력을 지키는 선택을 택했다. 이 순간 대한제국은 중요한 기회를 놓친다. 외세의 압력에 맞서 내부에서 버틸 수 있는 힘, 그 마지막 가능성이 사라진 것이다. PART3는 고종 통치의 본질을 드러낸다. 개혁을 추진할 의지는 있었지만 권력을 분산시킬 용기는 없었다. 그리고 이 한계는 곧 더 치명적인 위기 앞에서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1904년 전쟁이 한반도를 스쳐 지나간다. 러일 전쟁이었다. 전쟁은 만주에서 시작됐지만 그 그림자는 곧 대한제국을 덮쳤다. 일본은 전쟁을 명분으로 군대를 한반도에 주둔시켰고 대한제국의 영토는 사실상 전쟁의 통로가 된다. 이때부터 고종의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1904년 2월 한일의정서가 체결된다. 일본은 군사행동의 자유를 확보했고 대한제국은 형식적인 동의만 남긴 채 주권의 일부를 내주게 된다. 같은 해 8월 제1차 한일협약이 이어진다. 일본인 고문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국정 전반에 대한 간섭은 공식화된다. 이제 외교와 군사, 재정과 행정까지 일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거의 없었다. 고종은 이 상황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일본과의 협약이 강요된 것임을 알고 있었고 기회만 있다면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외교에 기대를 건다. 미국을 바라보고 러시아를 떠올리고 유럽 열강의 반응을 살핀다. 그러나 국제 정세는 이미 일본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는다.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시아가 물러나자 대한제국을 둘러싼 힘의 균형은 완전히 깨진다. 이제 일본은 외교권이라는 마지막 고리를 직접 끊으려 한다. 그 임무를 맡은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였다. 1905년 11월
이토는 특명 전권대사 자격으로 서울에 도착한다. 그가 들고 온 것은 조약문 한 장이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기는 문서였다. 고종은 이토를 여러 차례 만난다. 그리고 분명히 말한다. 조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러나 이 거부는 끝까지 밀어붙여지지 않는다. 일본은 방식을 바꾼다. 황제를 설득하는 대신 대신들을 압박하고 회유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밤이 다가온다. 1905년 11월 17일 해가 지자 궁궐의 공기는 급격히 달라진다. 일본군이 덕수궁을 둘러싼다. 출입은 통제되고 헌병과 병사들이 길목을 막아선다. 그날 밤 중명전에서 어전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회의장으로 들어온 것은 조선의 대신들 뿐만이 아니었다. 이토 히로부미가 모습을 드러내고 군사령관 하세가와가 무장한 헌병을 대동한 채 뒤를 따른다. 협상이라기보다 강요에 가까운 장면이었다. 대신들은 하나둘 자리에 앉았고 회의는 일본 측의 요구로 시작된다. 외교권을 일본에 넘기는 조약, 이른바 보호조약이었다. 이토는 차분한 말투로 설명했지만 그 말의 배경에는 분명한 위협이 깔려 있었다. 찬성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미 모두 알고 있었다. 이때 대신들의 반응은 갈린다. 참정 대신 한규설은 조약에 강하게 반대한다. 탁지부 대신 민영기, 법부 대신 이하영 역시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다. 반대는 분명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회의장 안에서 오래 머물지 못한다. 한규설은 격렬히 항의하다가 자리에서 끌려나간다. 그 장면은 조선의 주권이 어디까지 밀려났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찬성 쪽으로 선 인물들도 있었다. 학부 대신 이완용,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재순, 군부 대신 이근택,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이들은 조약에 동의한다. 회의장은 점점 결론을 향해 몰려간다. 이토는 숫자를 세듯 찬반을 정리하고 5대3이라는 결과를 선언한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중요한 인물의 부재가 선명해진다. 황제, 고종은 회의장에 없었다. 병을 이유로 침전에 머물고 있었다. 조약 체결의 최종 권한을 가진 이는 대신이 아니라 황제였다. 이 사실은 회의장에 있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토 역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요구를 준비한다. 황제의 제가였다. 그리고 이 요구는 중명전 밖을 향해 전달된다. 그 대답이 이 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중명전 회의장이 술렁이던 그 시각, 황제의 침전은 고요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회의장 밖으로 사람을 보낸다. 황제의 재가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조약을 체결하려면 대한제국의 법에 따라 황제의 최종 승인만이 남아 있었다. 이 순간 모든 책임은 고종에게로 모인다. 거부하면 조약은 무효였다. 대신들이 아무리 찬성해도 황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문서는 효력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고종은 명확한 거부의 말을 하지 않는다. 그가 전한 말은 짧았다. 대신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라. 이 문장은 동의도 아니고 거부도 아니었다. 책임을 대신들에게 되돌려보내는 말이었다. 고종은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지 않았다. 일본은 이미 궁궐을 포위했고 무력은 바로 곁에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길을 택한다. 이토는 이 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황제가 전권을 위임했다는 것이다. 일본 공사 하야시는 본국에 이렇게 보고한다. 황제가 전제군주의 권한으로 조약 체결을 대신들에게 맡겼다고. 반대하던 대신들 역시 황제의 뜻을 거스른 존재로 규정된다. 그 순간 조약은 이미 체결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을사능약은 총칼 위에서 완성된다. 서명도, 공식적인 비준 절차도 정상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그 과정의 부당함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미 열강들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묵인하고 있었다. 고종은 사흘 뒤 이 조약이 불법임을 선언하는 친서를 미국에 보낸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너무 늦게 울렸다. 외교권은 이미 넘어갔고 대한제국은
스스로 외교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했다. 이 밤의 선택은 단 한순간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 침묵은 그동안 반복되어 온 고종 정치의 방식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결단을 요구받는 자리에서 판단을 미루고 책임을 분산시키는 선택. 그 결과는 나라 전체가 떠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곧바로 거센 파장을 불러온다. 전국에서 분노가 터져나오고 역사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된다. 을사늑약이 전해지자 나라 전체가 흔들렸다. 조약의 내용보다도 그 체결 과정이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황제가 서명하지 않은 조약, 무력에 의해 강요된 문서. 조정 안팎에서는 이것이 조약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움직인 이들은 대신들이었다. 민영화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항의의 뜻을 남겼다. 그의 유서는 조약이 얼마나 부당했는지를 역사에 남기려는 절규였다. 장지연은 시일 야방성대곡을 써서 이 밤의 치욕을 고발했다. 거리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고 지방에서는 의병이 다시 일어났다. 이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서 고종은 침묵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그는 공개적으로는 조약을 뒤집지 못했지만 은밀한 방식으로 저항을 시도한다. 밀지가 전달되고 자금이 움직였으며 의병 세력은 황제의 뜻을 빌려 활동하기도 했다. 이 저항은 진심이었다. 고종은 을사늑약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방식이었다. 이 저항은 공식적이지 않았고 제도적 힘을 갖추지 못했다. 황제 개인의 의지에 의존한 움직임이었기에 국가 전체를 지키는 방패가 되지는 못했다. 국제사회 역시 이 저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열강들은 이미 일본의 조선 지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밤 이후 대한제국은 더 이상 주권 국가로서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 을사늑약은 하나의 문서였지만 그 의미는 훨씬 더 컸다. 그것은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결정의 유예가 마침내 한계에 도달한 순간이었다. 고종은 이 밤에서 결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택은 역사 속에서 결단으로 기록된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었다. 그 침묵은 누군가에게는 동의였고 누군가에게는 포기였으며 결국 나라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였다. PART사는 한밤의 사건을 다루지만 그 밤은 단지 하루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종 통치 전반에 걸쳐 반복되어 온 선택 방식이 마침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해버린 순간이었다. 을사늑약 이후 대한제국의 시간은 급격히 좁아진다. 외교권을 잃은 국가는 스스로를 설명할 언어부터 빼앗긴 상태였다. 그러나 고종은 모든 가능성이 끝났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는 여전히 국제 질서의 틈을 찾고 있었다. 일본의 조치가 부당한 강압에 의한 것임을 세계에 알릴 방법을 모색한다. 1907년 고종은 결단을 하나 내린다.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는 일이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 그들은 대한제국의 사절이라는 공식 신분을 내세워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호소하려 했다. 이 선택은 분명한 저항이었다. 공식 외교 채널이 막힌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직접 호소하는 방식. 그러나 이 결단은 동시에 대한제국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동이기도 했다. 특사들은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대한제국의 목소리는 국제정치의 문턱에서 멈춰선다. 이 시도는 일본에게 또 다른 명분을 제공한다. 일본은 고종이 국제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주장하며 강제 퇴위를 추진한다. 1907년 7월 고종은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난다. 그 과정은 끝까지 고종의 손에 있지 않았다. 양위식에는 황제도 후계자도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권력의 이동은 형식만 남긴 채 진행된다. 이 순간 고종은 더 이상 국가의 결정권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손을 놓지는 않는다. 황제의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저항의 의지는 남아 있었다. 고종은 덕수궁에 머물며
조용히 상황을 지켜본다. 그리고 다시 공식이 아닌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고종은 완전히 침묵하지는 않았다. 덕수궁에 머무르며 그는 여전히 나라의 상황을 주시했다. 공식적인 권한은 사라졌지만 비공식적인 움직임은 이어졌다. 의병은 다시 봉기했고 곳곳에서 무장항쟁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고종의 이름은 은밀히 언급된다. 밀지가 전달되고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신돌석, 홍범도, 여러 의병장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황제의 뜻을 전해 들었다고 회고한다. 1908년 상하이에서 대규모 무기 반입을 시도한 사건 역시 고종의 내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이 모든 움직임은 고종이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저항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다. 공식 국가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고종의 저항은 항상 개인의 결단에 머물렀다. 제도도, 조직도, 국가의 힘도 동원되지 못했다. 그 결과 의병들은 각지에서 고립된 채 싸워야 했다. 지원은 있었지만 통합된 지휘는 없었다.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도 황제 개인의 시도로 남았다. 이 저항은 용기였지만 국가의 전략이 되지는 못했다. 그리고 그 사이 일본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한다. 1909년 통감부의 권한은 강화되고 조선의 행정과 군사 전반은 완전히 통제 아래 놓인다. 1910년으로 향하는 시간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고종은 이 흐름을 바라보며 또 하나의 선택 앞에 서게 된다. 더 큰 저항을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남은 왕실의 존속을 지킬 것인가? 그 선택은 이미 과거의 선택들에 의해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제한은 곧 대한제국의 마지막 장면으로 이어지게 된다. 1909년 이후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은 이미 껍데기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통감부의 권한은 확대되었고 행정과 군사, 사법과 재정까지 일본의 통제 아래 놓였다. 고종은 덕수궁에서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공식적인 권력이 아니라 상징적인 존재감뿐이었다. 그 상징마저 점점 무력해지고 있었다. 1910년 여름 병합을 향한 움직임은 노골적인 단계로 접어든다. 일본은 조약의 형식을 갖추려 했고 조선의 대신들은 그 틀 안에서 움직이도록 강요받았다. 고종은 이 과정에서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미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난 그는 조약을 거부할 법적 권한조차 가지지 못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이 공포된다.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 순간에도 고종은 공식 무대에 서지 않는다. 병합은 그의 부재 속에서 진행된다. 국가의 마지막 장면은 황제가 없는 자리에서 마무리된다. 그 후의 시간은 더 깊은 침묵으로 이어진다. 고종은 덕수궁 함령전에 머물며 사실상 감시 속의 생활을 이어간다. 그리고 1919년 1월 21일 고종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다. 독살설이 돌 만큼 그 죽음은 의혹을 남겼다. 그의 장례는 뜻밖의 파장을 낳는다. 고종의 죽음은 민심을 자극했고 그 분노와 슬픔은 30일 운동으로 이어진다. 이 역설적인 장면은 고종의 삶 전체를 상징하는 듯 보인다. 살아있을 때는 나라를 지키지 못했고 죽은 뒤에야 저항이 불씨가 된다. 그가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것은 왕좌였을까? 아니면 나라였을까? 어쩌면 그는 두 가지 모두를 끝내 지켜내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선택들이 이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선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이다. 고종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그는 무능한 군주였을까? 아니면 시대에 짓눌린 희생자였을까? 역사는 이 질문 앞에서 단순한 답을 허락하지 않는다. 고종은 분명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군주는 아니었다. 광무개혁을 추진했고 근대화를 시도했으며 외교로 국권을 지키려 애썼다.
을사늑약 이후에도 의병을 은밀히 지원했고 헤이그 특사를 보내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그의 저항은 형식적이거나 위선적이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났다. 갑신정변에서 그는 개혁파를 끝까지 지키지 않았다. 독립협회가 등장했을 때 그는 권력을 나누는 개혁을 거부했다. 그리고 을사늑약의 밤, 그는 명확한 거부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 선택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진다. 위기 앞에서 결단을 미루었다는 점이다. 고종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 자신의 안전, 왕실의 존속, 개인의 권위를 항상 최우선에 두었다. 그 결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동맹 세력은 하나둘 사라졌다. 개혁 인재들은 흩어졌고 시민 정치의 싹은 잘려나갔다. 고종은 홀로 남았고 홀로 외교에 매달렸다. 그러나 개인의 외교는 제도와 국민의 지지를 대체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나라를 잃었고 왕좌에서도 내려왔다. 그의 삶은 의도와 결과가 끝내 일치하지 않은 군주의 전형이다. 나라를 살리고 싶었지만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지는 못했다. 그래서 고종의 비극은 배신이나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결단하지 못한 책임에서 비롯된다. 그는 평범한 시대였다면 무난한 군주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살았던 시대는 목숨을 건 결단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고종은 한 발 물러섰다. 그 결과가 대한제국의 마지막이었다. 고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리더란 무엇인가? 위기 앞에서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끝까지 선택을 감당하는 존재인가? 고종은 그 질문 앞에서 끝내 답을 내리지 못했다. 그래서 역사는 그를 비극적인 군주로 기억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쇼실록 TMI의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